요즘엔 중고 서점을 잘 가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전에 중고 서점을 하도 많이 다녀서 이제 중고 서점에는 웬만해선 제가 살 만한 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가지 않는데 그때 중고 서점들을 갈 때마다 느꼈던 생각이 있어요. 사회면이라든지 경제면을 보면 언제나 마르크스의 경제학적 관점의 바탕을 둔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유주의 경제학이라든지 경제학 전반에 대한 그 이론들을 살피고 있는 책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제법 매력이 있거든요. 제법 사람들을 고개 끄덕이게 만들고 설득하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서민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아직은 낮은 청년층들에게 매력적인 주제나 가치들을 전하고 있지요. 저도 젊을 적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적인 가치나 평등, 계급 타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회 비판적이고 문화 비판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꼭 무조건 옳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처음 읽었을 때도 그 책에서 말하는 생각과 내용들의 경도가 되어서 자본가들, 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을 무조건적으로 비판적으로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사회에 불만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작했던 경제 공부가 다른 책들을 보고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많이 균형 잡히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도 여전히 사회주의적인 어떤 경제나 문화 비판에 더 익숙하고 친숙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우파가 저지르는 잘못에 대해서 읽는 것보다 먼저 좌파가 저지르는 그 잘못에 대해서 읽고 그 다음 우파가 저지르는 잘못에 대해서 읽는 것이 훨씬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은 소설책과 같지 않기 때문에 1부와 2부의 주제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굳이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2부부터 좌파가 저지르는 오류 그 부분부터 읽고 그 다음 우파가 저지르는 오류 부분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스는 좌파가 저지르는 오류를 총 6가지로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회주의자들이 외치는 것, 공정한 가격이 가지고 있는 그 오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봅니다. 사회주의적인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상품의 가격에는 무엇이 들어있나? 바로 사용가치와 노동가치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본가들이 상품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것은 그 상품에 노동자의 노동력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본가가 적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아니면 임금 약속을 먼저 하니까 이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에 비해 더 많이 노동자를 착취를 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할 임금보다 더 많은 노동력을 생산품에 집어넣어 가지고 원래 노동력뿐 아니라 공장이라든지 기계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원료 같은 것들을 구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들을 모은 것보다도 더 이익을 남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에 들어가 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비싸다는 건 누군가의 노동을 착취했거나 아니면 공공의 것을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유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히스가 보니까요, 하나의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노동력의 착취나 공공재의 사유화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했던 방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2쪽에 두 번째 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는 사실 모든 재화 가격이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에 대처했던 것이다. 물론 이런 말은 조심스럽다. 말처럼 간단히 모든 재화 가격이 동시에 오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격이란 본질적으로 비율이라서 어떤 재화가 다른 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나타낸다. 당신이 만약 폴란드의 어느 슈퍼마켓에 들어가 당근 1kg 가격이 4줄루티라고 쓰여 있는 것을 봤다면 그 가격이 비싼지 싼지 감잡을 수 없겠지만 감자 1kg, 닭 한 마리, 맥주 한 병 등의 가격을 함께 살펴보고 나면 아까 본 당근이 비싼지 싼지 슬슬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물건 가격이 일제히 오른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그럼에도 물건값이 일제히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적어도 한 가지 상품의 값은 눈에 안 띄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눈에 안 띄게 가격이 내리는 상품은 보통 눈에 확연히 보이는 곳에 숨어 있다. 바로 화폐다. 화폐는 직접 소비되는 물건이 아니므로 우리는 화폐를 상품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네, 이처럼 어떤 하나의 상품의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노동력이 들어가 있다. 뭐 공공재를 사유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다른 모든 상품들 사이에 다른 모든 상품들과 그 관계의 비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예를 든 것처럼 우리가 폴란드에 갔습니다. 폴란드에서 어떤 한 상품의 가격을 봤어요. 우리랑 화폐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언뜻 쉽게 그것이 비싼지 싼지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것의 비싼지 싼지를 알게 되려면 다른 상품들과 비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물건이 오른다는 건 노동을 많이 착취했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눈에 잘 안 띄는 그런 상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물건이 비싸져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눈에 안 띄는 상품이 바로 화폐예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의 가격이 비싸졌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와 함께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올랐다는 건 반대로 화폐의 가치가 하락했다. 이거밖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무역 전쟁 때문에 경제가 위축되게 되고 위협을 받게 되고 코로나까지 겹치게 돼서 더 위축을 받으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화폐를 많이 발생했죠. 다시 말해서 하나의 상품이, 화폐라는 상품이 시장에 유독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화폐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화폐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다른 물건들이 비싸게 된 겁니다. 물건들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코인과 같은 자산 가치들의 그 가격이 오르게 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뭐에 비유하냐면요. 어느 날 농사가 엄청나게 잘 됐어요. 그 파의 농사가 잘 됐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그러므로 그 파의 가격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파의 농사를 너무 많이 줘서 가격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하락하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야 될 텐데 그럼 농부들이 또 파 농사를 많이 지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어봤자 무엇합니까? 본전도 제대로 건지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알아서 자연히 다른 농사로 바꿀 겁니다.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을 계속 떨어뜨렸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너무나 하락하게 되니까 안 되겠다. 더 이상 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금리를 올려서 화폐 가치를 상승시켜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 기본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상품이기 때문에 애초에 물건 가격을 어떤 한 사람이 혹은 어떤 가치 입각해서 마구 통제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나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물건 가격을 임의적으로 동결시켰죠. 그때 숱하게 많은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투자하고 일한 노동력만큼의 제대로 된 대가를 받을 수 없어서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요. 시장이 상품의 가격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도록 놔두는 것이 더 현명하고 좋은 것일 수 있어요. 또한 사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 두 번째는요. 이윤을 추구하는 것,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걸 무조건 나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거나 사기를 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인 거죠. 한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업가들은 다 노동자들을 착취하고요. 잘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빼앗아서 무엇인가를 빼앗아서 혹은 정치와 결탁을 해가지고 다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야.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일제시대에서부터 정경유착이 잘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원래 자본주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유착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정치와 경제가 유착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해요. 왜 이렇게 이윤 추구를 사회주의적인 사람들은 싫어할까? 그것에 대해선 오해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히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4쪽에 보면요. 첫째는 이윤과 자기 이익의 혼동이다. 박한이라는 사람은 이제 사회주의 어떤 학자인데요. 박한은 이 두 가지를 체계적으로 혼동한다. 표준적인 사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 그러나 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그 기업 피고용자의 자기 이익과 일치하는 일은 거의 없다. 최고 경영자라도 이는 마찬가지다. 이윤은 배당금의 형태로 주주에게 들어간다.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어 있고 따라서 주주들은 일반적으로 기업 운영에 상세하게 관여하지 않으며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경영진은 회사 지분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드물다. 두 번째 오류는 217쪽에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오류는 사회가 기업의 이윤 극대화라는 백지위임장을 건넸다는 인상을 받는 데 있다. 그러나 사회는 경쟁 시장이 편성될 수 있는 경우에만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허락한다. 경쟁 시장 형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정부는 거의 예외 없이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히스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업의 이윤 추구가 결코 사적인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회사는 주주이기 때문에 경영과 소유는 분리되어 있으며,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저 기업은 마음대로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면 된다라고 준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대요. 물론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이런 회사의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을 보면서 더 공감을 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기업 문화가 아직 발달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수준이 낮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주주회사로 운영하기 때문에 경영자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분리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벌 문화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경영자와 그 회사를 소유한 자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사회도 점점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도 서구에서도 처음엔 경영자와 소유자가 동일했지만 그 기업이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분리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나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재용 씨 같은 경우에도 회사 경영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남양 유업 사태만 보더라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되니까 회사 회장이 사퇴를 하잖아요. 뭐 지금 당장 우리나라도 발전된 그런 기업의 문화가 된다고 하진 않지만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발달된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볼 때, 그래서 즉 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이걸 생각하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무조건 기업가들에게 친한 것도 아닙니다. 회사가 경쟁을 해야 되거나 좋은 상품을 내놔서 소비자에게 잘 판다고 할 때는 오케이, 용인해 주겠지만 이 사회가, 공동체가 그 회사에게 용인한 것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회가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이런 게 100% 잘 실현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소위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천민자본주의적인 경향이 남아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원래 시장이나 기업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네요. 거기에 덧붙여 우리는 엄연하게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사기치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그것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은 좋은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이로울 수 있다는 것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로 자본주의는 망하게 될 거라고, 이제 망할 체제나 시스템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마르크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본가의 이유는 노동자를 착취하는데 이 노동자가 알고 보면 그 자본가가 내놓은 생산품의 소비자거든요. 자본가가 이익을 얻는 만큼 노동자는 점점 이익이 없어지는 거니까 자본가가 물건을 내놓아도 노동자가 그 물건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모순으로 인해서 결국엔 자본주의 시스템과 체제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히스도 말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자본주의는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을 체제일 것 같아요. 물론 자본주의가 영원한 그런 체제, 원래부터 인간 사회에 있었던 체제도 아니지만 반대로 그렇게 쉽게 무너질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는데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면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주의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있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해서 왠지 좋아 보이고 명목적으로도 봤을 때 옳다고 생각되는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이지만 알고 보면 어떤 오리를 가지고 있는 네 번째 태제입니다. 임금을 동일하게 하자. 그런데 히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임금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이 높고 낮으면 이미 사회적인 편견과 그 지위에 입각해서 형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제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만큼 제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요.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이 책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받으면 잘 받는 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 일에 대해서 투자한 만큼 잘 받지 못하면 착취당하는 거다. 과거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꼭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한 동일 노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그런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렇게 말처럼 주장과 슬로건처럼 쉽게 형성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다섯 번째 태제는요, 언론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바로 소득 불균형, 부의 재분배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자본주의는 자꾸 부의 불평등과 소득 불균형을 일으키는 걸까? 자본주의 시스템이 원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사회주의자들은 이야기하는데 히스 같은 경우에는 그걸 꼭 그렇게 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회주의가 됐을 때, 사회주의가 형성되면 이런 부의 재분배가 없어지고 사라질 것 같나?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실은 사람들이 빈곤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그보다 더 복잡한 이해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의 사회 전반을 보게 되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은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평등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건데요. 이 상대적인 부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동일 임금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일 임금이나 최저임금을 주장하는 게 나쁘다고요? 아니, 또 그런 건 또 아니라고 히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단순하게 제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요. 291쪽의 마지막 문단을 한번 읽어드리면요. 최저임금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최저임금제가 빈곤 퇴치에 유용한 도구라는 관념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최저임금 반대파를 논박하는데 최대의 기여를 했던 데이비 카드와 앨런 크리거조차도 최저임금은 빈곤 퇴치용으로 쓰기에는 무딘 도구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부작용도 문제지만 편익 역시 불분명하다. 빈곤 퇴치가 목표라면 모든 최저임금 홀벌이 가구에 소득세 면제를 보장하는 조치가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지지하며 최저임금 수준이 적절히 높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내가 최저임금제를 지지하는 이유는
경제학적 근거와는 무관하다. 나는 일정 수준 이하의 임금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믿는다. 사람들이 형편없는 임금에 자기 서비스를 팔 의사가 있다 해도 소용없다. 돈을 위해 기꺼이 남의 노예가 되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계약은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법이 허락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 자,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회와 경제적 기준을 설정할 때는 단순한 우파나 좌파의 이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난 전혀 다른 이유, 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도덕적 이유에서 어떤 근거를 설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의 문제죠. 이걸 명백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엄밀히 말해서 빈곤태치는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더 심했으면 심했지 좋아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태제는요, 평등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평등하지 못하니까, 불평등하니까 자꾸 평등한 것으로 가기 위하여 사회 제도라든지 경제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비판이죠. 그러나 이 평등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알겠는데 그것을 추구하는 방식과 방법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이 평등의 기준을 어디에다 맞출 거냐고요. 우리 사회 시스템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쪽에 맞춘다고 하면 그건 애초부터 시작이 불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보통은 사회 중간 시스템에 맞춘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 여전히 불평등하게 느껴질 것이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만큼 인정받지 못하거나 착취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을 포괄하기 위해서 평균도 미치지 못하죠. 점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를 보게 되면 경쟁이 없기 때문에 효율도 올리지 못하고, 대부분 다 공격이기 때문에 기업의 행태도 좀 느슨하게 만연하게 유지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좀 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역사가 증명을 하잖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회주의를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사회주의에 경도되어서 찬송만 하고 그것이 다 높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제발 경제를 단순하게 보지 말자고요. 그리고 단순히 저 사회주의다, 자유주의다 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사회나 인간의 행동들을 이렇게 저렇게 가야 된다는 설정부터 바꿔보자고요. 이렇게 경제에 대한 개념들을 원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사회를 제대로 보고 거기에 비추어서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갈지도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히스는 재미있게 원리적으로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